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서현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 진화론이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반유대주의부터 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일단 반유대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 고대와 중세 사이에 이 반유대주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과학의 발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했는데요. 그 과학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인종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역사상 가장 오래된 증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치 대학살은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반유대주의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연원이 깊습니다. 이 중세의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죠. 그리고 개토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치의 이 반유대주의는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나치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 물려받은 유산들을 이 활용해서 이 반유대주의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러시아 제국에서는 포그롬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는요, 이 1879년 독일 언론인이었던 빌헬름 마르가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적대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고대 바빌로니아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또 로마 시기에도 이 사실상 유대인에 대한 이 혐오나 이 적대감이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세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요,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유대 왕국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은 정복자의 종교적, 사회적 간섭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고대 로마에서 뭐 박해를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이 황제 숭배라든지 여러 로마의 관행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 그리스도교가 부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유대인 혐오는 전 유럽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부상과 함께 반유대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유대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증오한 것에서 기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 예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며 자신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질 것이오 라고 발언한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죠.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더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이 유대교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빵을 빚기 위해 그리스도교 어린이의 피를 활용한다며 이 그리스도교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유럽 중세의 다양한 반유대인 경제, 사회, 정치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 중세 반유대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이 반유대주의 관행의 대부분은 실제로 중세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럽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가 허용되었죠. 일부 국가에서는 옷에 노란색 배지를 달거나 주된 후투라는 특별한 모자를 쓰고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교인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악덕 고리대금업자 혹은 돈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편견과 미움을 사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세 그리스도교가 가지는 교리상의 특징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몰수당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현금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나마 유대인에게 허용되는 직업도 가톨릭 사회가 금기시하는 고리대금업이나 사회적으로 당시 이미지가 나쁜 상업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고리대금업이었기 때문에 이 왕과 귀족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은 필수였죠. 이 모든 것들이 높은 이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자다 라는 딱지를 업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죠. 사실상 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 관직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에게 학살당하기도 했고요. 흑사병 창궐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는 소문이 돌아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나 학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지 교황이 직접 나서서 유대인 보호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14세기와 15세기 동안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대인을 강제로 추방하는 본인들은 경제적 분노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적 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유는 둘째치고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는요, 주목할 만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 1264년 폴란드의 경건왕 블레스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죠. 사실상 그 이후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면서 사실상 폴란드에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까지 서유럽 전역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사실상 사실상 소외된 채로 살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러시아의 포그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이 러시아 제국 시기에 유대인들은 포그롬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반유대인 폭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포그롬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정교의 신자가 이웃 유대인에 대해서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종종 러시아 짜르 정부와 경찰에 의해 장려되고 지원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시기엔 이 시위 문화가 이 제정 러시아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러일 전쟁의 이 패배 이후에 러시아는 이 포그롬을 이용해서 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계속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약 1326건의 포그롬이 발생해서 약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집을 잃고 1918년부터 21년 사이에 약 3만에서 7만의 유대인이 사망하게 되죠. 벨로루시와 폴란드에서도 포그롬이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는 1930년대에 독일 민족주의, 인종적 순수성, 그리고 세계 확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독일의 많은 반유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원인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혼란이 모두 유대인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비난하게 되죠. 초기 나치는 이 독일의 아리아인화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은 공무원에서 해고당하고요. 유대인 소유 기업도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문직인 유대인 의사와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객을 빼앗기고요. 또 이후에는 사실상 이 뒤에 나오는 뉘른베르크법에 의해서 의사,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법은 반유대주의 정책을 다수 도입하게 됩니다. 누가 유대인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나치 선동가들은 독일 국민에게 유대인이 별개의 종족이라고 믿도록 선동을 하게 되죠. 뉘른베르크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더 이상 독일 시민이 아니었고 투표할 권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수정의 밤, 이름은 참 아름답죠. 크리스탈 나흐트. 다시 말하면 수정의 밤인데요. 아름답고 느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깨진 유리를 수정에 비유해서 사실상 깨진 유리의 날, 다시 말하면 이 상점들, 이 유대인 상점들이 이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치는 이 유리창을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박살낸 그런 밤이어서 이 수정의 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의 발단은요, 이 그린슈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이 그린슈판은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파리 주재 독일 대사였던 요하네스 폰 벨체크를 암살하려고 기획합니다. 하지만 이 3등 서구관 라트가 이 용모차 대사 관저를 방문했다가 대신 저격당하게 되죠. 그것이 1938년 11월 7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한 이 요제프 게벨스는 이 선전부 장관을 하게 되죠. 나치 정부의 행정부의 이 선전부 장관의 직을 수행했던 요제프 게벨스는 히틀러가 시위는 허가하지 않지만 자연 발생적인 분노의 표출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위는 허가하지 않지만 이 분노 표출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묵적인 이 폭동의 승인으로 받아들인 독일인들은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7,000여 개의 상점과 유태인이 소유주인 29개의 백화점, 주택 모두 171동, 그리고 유대인 예배당, 시나고그 193개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거의 약탈도 이루어지고요. 유대인 3만 명 이상이 10일 당일 체포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홀로코스트가 시작되는 서막이
바로 이 수정의 밤이라고 불리는 이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요, 수정의 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홀로코스트까지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수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이 홀로코스트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